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는 처음이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으니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부수성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네, 연기에 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잘한 거죠. 깔끔하게. 네. 잘했습니까? 그런 거죠. 아니 어차피 네. 뭐 사과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야당 초선 의원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 뉴스가 이제 거기에 묻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여당이 입법은 다 처리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좀 주목했던 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과 내용과 관련해서 사과는 하고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뺀 건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할 땐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문제들을 야당 비대위원장을 지적할 기회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내 잘못만 사과하는 게 그렇죠. 진정성이 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내일부터 계속 지적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과를 하는 타이밍이고 사과를 하는 메시지라면 다른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정권 때부터 그래요. 이런 걸 안 붙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냥 사과할 땐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굉장히 시기도 적절했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다. 좋은 평가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사과 내용에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혐의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전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절상도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짚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우리 항상 사과에 ABC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유 되지 않고 그냥 충분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과하다 싶을 만큼 사과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뭘 사과해야 하는지. 사과할 그 주체가 뭔지. 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숙고를 해서 이번 사과문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짐을 벗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탄핵조차도 사과하지 않는 정당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산 하나를 넘고 갔다. 큰 숙제 하나를 덜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호감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사과도 못하는 정당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됐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내년 재보궐선거도 그렇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치 행보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짐을 덜어준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면서 이 공수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고 좀 해석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대통령의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설치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임기 3년 차, 그러니까 4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이제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감개무량하실 것이고 그래도 아마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없었을지 모른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 글쎄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공수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정농단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인 거죠. 만약에 당시에 공수처장이 박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공수처장 시켰으면 못 막았을 거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야당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에 구성하는 검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면 그러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변호사 한 5, 6년 하다가 들어와서 공수처 검사로 쫙 들어가게 되면 저는 수사 실무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막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를 자꾸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라는 이름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수처 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수처가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권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해왔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관한 문제고 네. 그 조직에 관한 논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수처 지금 국회가 사실 추천권 갖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사실은 선임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비록 공수처 수사검사 25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고 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지만 그 조직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직 논리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앞으로 어떤 관계들을 유지할지는 아직은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그걸 우리가 미리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굴러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보면, 야당이 이제 비대위원, 성일종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석수,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들을 올렸다, 후보로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안 받은 건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글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저 두 사람이 추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송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물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를 지냈던 법조인 2명을 우리가 추천했는데 민주당에서 둘 다 거부하면서 한 명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명은 이유가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성일종 비대위원이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자, 봐라.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지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 그러니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우리는 나름대로 공수처장 후보로 준비를 했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전부 다 비토를 놓고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목리를 부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을 일방 처리하냐. 이 얘기를 성일종 비대위원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이렇게- 네. 이 공수처도 사실 그렇고요. 입법도 그렇고 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야당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의 상황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독재로 들어간다! 독재로!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지금 어렵고 시장 가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음동틀 안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경제 3법, 노동관계법원 등 충분한 능력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임대차 3법처럼 수많은 부작용이 네, 사과로 반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어쨌든 오늘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혹시나 또 뭐 부작용은 없을지 강성 우파가 결집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제일 큰 착시 현상처럼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지난번에 통선 때 의석 한 석도 못 만들어낸 그 세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매달려서 끌려다녔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번 사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시기상으로 사실은 12월 9일 날 했으면 더 좋았겠죠. 탄핵소추안 발의했었던 날. 근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입법 전쟁이 마무리된 직후에 바로 타이밍을 정했다고 하는 건 불가피했지만 너무 늦추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해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영남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좀 떼줘야 됩니다. 지금 영남 지역 의석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들의 67%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영남권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중도 정당으로서 나아간다.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의 기대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험대가 재보궐선거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기조들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소식과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